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식당 주방에서 찌든 냄새가 나는 아줌마랑은 수준이 안 맞아. 이혼이야, 이혼.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기일날 하루 종일 혼자서 제사 음식을 차린 제 앞치마 위로 남편이 이혼 합의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잘됐다며 무릎을 쳤고 시누이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당장 맨몸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릴 줄 알았겠죠. 저는 웃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이혼 서류에 꾹 찍고 남편의 얼굴에 던져주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장 행세를 하던 그 회사도 시댁이 살고 있던 그 아파트도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세 번째 기일이었죠. 부엌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쌀을 씻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며 혼자서 12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드러누운 채 리모컨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너는 귀가 먹었냐? 사람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는데 물 한 컵 안 주고 뭐해? 빨리 물 좀 가져와. 저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거실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물컵을 받아들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에이, 고약해라. 집구석에서 뭔 냄새가 이렇게 나냐? 너는 제사를 지내자는 거냐? 사람을 질식시켜 죽이려는 거냐? 당장 창문 다 열고 환기 안 시켜. 시누이 민정이가 소파 한쪽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킥킥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올케 몸에는 아예 식당 기름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니까요. 아무리 비싼 비누로 박박 문질러 닦아도 그 찌찌릉내 절대 안 빠져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도 명색이 내 어머니 제삿날인데 꼴이 그게 뭐냐?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게 아주 보기 흉하구나. 좀 씻고 살아, 씻고. 시아버지가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내뱉은 말에 민정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에이, 아버지도 참. 우리 올케한테 너무 우아한 걸 바라지 마세요. 하루 종일 시커먼 주방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사람한테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두 사람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칼날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천 번은 더 아팠던 말들이 저 거실에서 날아왔으니까요. 오후 내내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깎고 약과를 쌓고 마지막으로 생선 머리의 방향까지 맞춰 접시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저는 이미 파김치가 다 되어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재혁이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섰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재혁이를 맞았습니다. 이제 와요? 당신 기다리느라 제사상 다 차려놓고 꼼짝도 못했어. 얼른 손 씻고 와서 절 붙여요. 재혁이는 제사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제 앞치마 위로 툭 던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돈 봉투예요? 말 길게 하기 싫으니까
일단 펼쳐놔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네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오늘 같은 날 나한테 이 서류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고. 재혁이가 넥타이를 소파 위에 획 집어던지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유? 몰라서 물어. 나 더는 당신 같은 여자랑 숨쉬고 살기 싫어. 지긋지긋하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오늘 우리 어머니 기일이야. 나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음식 만들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일했어.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혼이라니. 이게 사람 자식이 할 짓이야? 재혁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저를 더러운 물건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거울 좀 봐. 당신 꼴이 어떤지. 그때 국물 뺀 앞치마에 머리는 기름에 떡져서 파리가 낙상하게 생겼잖아. 집안에 들어오면 향긋한 냄새는커녕 식당 짬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한 침대를 써? 수준 차이가 나야 같이 살지. 창피해서 어디 내놓지도 못하겠어. 제 손에서 갈색 봉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수준? 당신 입에서 지금 수준 소리가 나와? 당신 망해가던 회사, 내 식당에서 번 돈으로 겨우 살려놓은 거 잊었어?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이제 와서 수준을 따져? 그만 좀 해. 그놈의 식당 타령, 돈 타령. 진절머리 나니까 군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오늘부로 끝이야, 끝. 재혁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잘한다, 내 아들. 그래, 재혁아, 결단 잘 내렸다. 내가 진작부터 말했지? 저런 근본 없는 장사꾼 여자는 우리 집안 귀신 되기엔 자격 미달이라고. 민정이가 벌떡 일어나며 제 팔을 낚아채 현관 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옳게, 귀 안 먹었지? 오빠가 이혼하자잖아. 주제 파악 좀 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옷 가지고 뭐고 챙길 생각도 마. 여기 있는 거 다 우리 오빠가 벌어온 거니까 옳게 몸뚱이만 딱 나가면 돼. 알겠어? 세 사람의 눈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를 비웃는 눈, 업신여기는 눈, 당장 꺼지라는 눈. 저는 그 시선들 한가운데 서서 이혼 합의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세 사람의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울며 매달릴 줄 알았겠죠.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도장 뚜껑을 열고 인주에 꾹 찍은 뒤 이혼 합의서 위에 제 이름 석자 옆으로 또렷하게 도장을 눌렀습니다. 서류를 접어 재혁이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던졌습니다. 종이가 재혁이의 이마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너 진짜 찍었어? 재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당신 그 잘난 회사 굴리겠다고 내 식당 매출 담보로 빌려 쓴 마이너스 통장 있지? 방금 연장 취소했어. 내일 당장 돈 갚으라고 은행에서 불이 날 거야. 재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재혁이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낚아채듯 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카드 2장을 뽑았습니다.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를 집어들고 제 명의의 가족카드와 법인 결제용 신용카드를 한 장씩 반으로 잘랐습니다. 싸각. 잘린 카드 조각들이 제 사상 앞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너 지금 미쳤어? 내 카드 돌려내. 재혁이가 바닥에 떨어진 카드 조각을 향해 허둥지둥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당신 회사가 공짜로 쓰고 있는 그 상가 건물, 그리고
지금 너희 식구들이 거드름 피우며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거 다 누구 명의인지 잊었니?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하고 미끄러져 소파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민정이는 입을 쩍 벌린 채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재혁이는 잘린 카드 조각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상가랑 이 아파트 전부 비워달라고 법원에 서류 넣을 거야. 길바닥에 나 앉아 구걸하기 싫으면 오늘 밤 안에 짐 싸서 꺼져. 알았어? 저는 현관 옆에 미리 세워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로 재혁이가 여보, 은희야 하고 절규하며 매달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저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기사님께 주소를 불러드리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시댁 아파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택시가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재혁이에게서 전화가 올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쯤 그 사람은 제가 던진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있겠죠. 같은 시각 재혁이는 시댁 아파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골목에 시동을 걸어둔 채 대기하고 있던 흰색 외제차의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에는 짙은 화장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여자 수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조수석에 올라타며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수빈이가 재혁이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다 끝났어? 도장 받았어? 당연하지. 내가 던져주니까 바로 찍더라. 뭐, 그 정도 눈치는 있었나 보지. 재혁이가 조수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수빈이가 재혁이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 분할 들어가는 거지? 그 큰 식당, 반은 오빠 거잖아. 반이 뭐야?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내 변호사가 알아서 잘 뜯어낼 거야. 수빈이가 운전대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 그 돈이면 우리 사업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다. 내가 점 찍어둔 강남 쪽 매장 자리가 있거든. 느긋하게 가자고. 어차피 저 여자한테는 나 말고 기댈 데가 없어. 식당 기름 냄새나 풍기는 아줌마를 누가 걷어.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재혁이는 제가 제사상 앞에서 던진 경고를 홧김에 내뱉은 허세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오피스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치르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3년 전 식당 매출이 본궤도에 오르던 시기에 제 이름으로 조용히 매입해 둔 곳이었습니다. 재혁이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 누구도 이 공간의 존재를 몰랐죠.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한쪽 벽면에 소형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재혁이가 회사를 처음 차릴 때 제게 빌려간 돈의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이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였죠. 두 번째 봉투에는 상가 건물과 시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소유자란에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꺼내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흥신소를 통해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 봉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증거자료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과 영상 파일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재혁이와 수빈이가 모텔 주차장에 나란히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사진, 모텔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뒷모습, 블랙박스에 찍힌 재혁이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웃는 영상. 저는 파일 하나하나를 클릭하며 날짜와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혁이는 겉으로 보기에 번듯한 중소유통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찍혀 있었고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는 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큰 소리를 쳤죠. 하지만 그 회사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회사 설립 자금은 제가 빌려준 돈이었고 매달 직원들 월급과 거래처, 대금을 치르는 자금은 제 식당의 매출을 담보로 잡은 대출금에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재혁이의 회사는 제 식당이라는 심장이 멈추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넘기던 저는 한 폴더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라고 적힌 폴더였습니다. 열어보니 재혁이가 회사 돈을 수빈이의 이름으로 된 다른 통장으로 빼돌린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크고 작은 금액이 수십 차례에 걸쳐 수빈이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제 피와 땀이 녹아든 돈이 그 여자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가 저절로 맞물렸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은 날짜 순으로, 영상은 장소별로, 계좌 이체 내역은 금액과 날짜를 표로 만들어 하나의 파일로 묶었습니다. 커피를 4잔째 비우고 나서야 마지막 파일의 이름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기름때가 밴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 비닐 커버를 씌워둔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감색 재킷과 흰 블라우스, 그리고 단정한 구두. 오래전에 사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아까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3개와 노트북을 서류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제 식당의 법률 자문을 오래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급하게 뵐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이 이른 시간에.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제 구두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로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곧바로 대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도연 선배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 앉아. 선배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 받고 좀 놀랐다.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저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봉투 3개를 차례로 꺼내 선배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선배님, 남편한테 어젯밤에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제삿날에요. 선배가 커피를 마시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삿날에? 네. 식당 냄새가 나는 여자랑은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자고 이혼 합의서를 던지더라고요. 시아버지하고 시누이는 옆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도장 찍었습니다. 미련 없이. 선배가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일단 서류부터 보자. 선배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재혁이가 회사를 차릴 때 제게 돈을 빌리면서 직접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선배가 차용증을 들어 올려 내용을 읽으며 볼펜 끝으로 재혁이의 서명 부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금액이 얼마야? 3억 5천만 원입니다. 제 식당 초기 수익금에서 빌려준 거예요. 갚겠다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선배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가 건물과 시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선배가 등본 위에 소유자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둘 다 내 이름이네. 네. 상가 건물은 5년 전에 제 돈으로 샀고 아파트는 7년 전에 제 명의로 장만한 겁니다. 남편 회사가 그 상가에 입주해 있고 시댁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부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에요. 선배가 볼펜을 내려놓고 세 번째 봉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선배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1년 동안 모은 겁니다. 선배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파일을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선배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모텔 주차장 사진, 복도 사진, 블랙박스 영상. 마지막으로 선배가 계좌 이체 내역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선배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이 돈이 전부 그 여자 통장으로 들어간 거야? 네. 수빈이라는 여자의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1년 동안 빼돌린 금액만 합치면 2억이 넘어요. 선배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배가 볼펜을 다시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충분해. 이 정도면 칼을 들 수 있어.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전담팀 소속 변호사 둘하고 사무장 1명. 지금 바로 대회의실로 올려보내. 전화를 끄는 선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법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남편 회사의 은행 통장 전부를 묶어버릴 거야. 돈이 한 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통장을 묶는다고요? 그래. 네가 빌려준 돈을 안 갚았으니까 그걸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면 남편 회사 통장에서 단돈 1원도 못 빼게 잠가버릴 수 있어. 2분도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과 서류 뭉치를 아는 사무장이 들어왔습니다. 선배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키며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상가 건물하고 아파트 거는 내용 증명부터 보내. 빌려준 거 돌려달라, 나가달라. 이 2가지를 오늘 안에 우체국에서 발송해. 사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선배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 회사에 내 쪽에서 대주고 있는 게 또 있어? 식자재를 매달 무상으로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식당에서 남편 회사 직원 식당으로요. 오늘부로 끊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내 식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부터 재혁이 회사 쪽으로 나가는 식자재 납품 전부 중단해. 네, 전부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선배가 서류 위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식당으로 가서 평소처럼 일해. 소식은 내가 연락할게. 저는 로펌을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으니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재혁이의 회사 격리 직원이 직원들 월급을 이체하려고 은행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통장이 전부 묶여 있었으니까요. 격리 직원이 재혁이에게 달려갔고 재혁이는 곧바로 은행 지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내 회사 통장인데 왜 돈을 못 빼? 재혁이가 은행 지점장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지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저희 권한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여기 채권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사장님 부인 되시는 분 아닙니까? 재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신우이 민정이는 백화점 식품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한우 세트와 수입 과일 박스를 카트에 가득 실은 채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이 카드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한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분실이나 도난 신고가 접수된 카드라고 뜨고 있어요. 민정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뒤에 줄을 선 손님들의 시선이 민정이의 등에 꽂혔습니다. 민정이는 카트를 밀어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식품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1통, 2통, 5통, 10통. 부재중 전화가 20통을 넘겼습니다. 저는 주방 조리대 위에서 윙윙거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 재혁이의 이름이 뜨고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옆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영업을 마친 식당의 매출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 숫자를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 제 손끝이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식당 문을 열고 주방 준비를 하는데 김도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 결정문이랑 내용 증명이 오늘 동시에 도착할 거야. 남편 회사 사무실하고 시댁 아파트 우편함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전화를 끊고 저는 주방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였죠. 그 시각 시댁 아파트에서는 시아버지가 우편함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서류를 펼쳐든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뭐예요, 그게? 여기 와서 읽어봐. 내 눈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민정이가 다가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민정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파트가 올케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달라고 보낸 우편이에요. 뭐라고? 이 집이 재혁이 거 아니었어? 아니래요. 여기 보세요. 소유자 이름이 올케 이름이에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채듯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찍힌 제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시아버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재혁이가 산 집이라고 했잖아. 그 녀석이. 오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 처음부터 전부 올케 돈이었나 봐요.
민정이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현관벽에 한 손을 짚고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같은 시각 재혁이의 회사 사무실에도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에게는 그 봉투를 뜯어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거래처 사장들이 줄줄이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장, 우리 물건값이 3달째 밀려 있는데 통장이 묶였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야? 아닙니다, 사장님. 일시적인 착오입니다. 곧 해결됩니다. 해결은 무슨? 다음 주까지 정산 안 되면 우리도 납품 끊겠어.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다른 거래처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물건을 더 이상 보내줄 수 없다는 통보가 하나, 둘, 3개, 4개. 오전 안에 5군데 거래처가 납품을 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격리 직원이 재혁이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을 아직 못 보냈는데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알았다고. 나가 있어. 재혁이가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격리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간 뒤 재혁이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직원 2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사직서를 낸 직원이 7명에 달했습니다. 재혁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움켜쥐고 회사를 뛰쳐나와 차를 몰고 제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정문을 밀치고 들어선 재혁이가 카운터에 서 있던 매니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 있어? 사장 어디 있냐고.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손 놓으세요. 거짓말하지 마. 주방에 있는 거 다 알아. 재혁이가 매니저를 밀치고 주방 쪽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이 달려와 재혁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재혁이가 팔을 휘두르며 식당 입구의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화분이 깨지며 흙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2층 사무실에서 CC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식당인데요. 전 남편이 찾아와서 기물을 부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10분 뒤 경찰 2명이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재혁이가 경찰에게까지 악을 쓰며 버텼지만 양쪽 팔을 잡힌 채 경찰차 뒷좌석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라지는 걸 CCTV 화면으로 확인하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시아버지와 민정이가 짐을 대충 싸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재혁이의 회사로 향했지만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2사람은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양복 차림의 남자 서너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저기 이 사장 아버지 되시죠? 아드님이 빌려간 돈 3억 언제 갚을 겁니까? 시아버지가 뒷걸음질을 치며 민정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재혁이한테 물어봐.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가족이면 책임지셔야죠. 민정이가 시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며 골목으로 빠졌습니다. 2사람은 회사 건물 뒤편 골목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돈이 없대요.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대요. 우리 어떡해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골목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정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민정이가 향한 곳은 수빈이가 일하는 시내의 한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민정이가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수빈이를 발견했습니다. 너야, 네가 수빈이지? 수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내 오빠 돈 어디다 숨겼어? 오빠 회사 돈 네가 다 빼돌린 거지. 민정이가 카운터를 돌아 수빈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수빈이가 비명을 지르며 민정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매장 바닥에 엉켜 굴렀습니다. 진열대 위에 화장품 병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매장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저녁 무렵에 김도연 선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혁이 여동생이 그 여자 매장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쳤다더라. 경찰까지 출동했대. 신우이가요? 그래. 서로 물어뜯고 있으니 저쪽은 알아서 무너질 거야. 너는 내 할 일만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식당 매니저를 불러 다음 주에 시작할 2호점 확장 공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매니저가 건네준 2호점도면 위에 빨간 펜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며 저는 내일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혁이의 회사는 밀린 대금과 직원들 월급을 한 푼도 치르지 못한 채 노동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문을 닫은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소식을 선배에게 전해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으니까요. 식당 2호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고 저는 매일 공사 현장과 본점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갔더니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맘카페 게시판이었습니다. 글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역 대형 식당 여사장의 충격적인 실체, 식당 매출 조작해서 재산 빼돌리고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한겨울에 내쫓은 패륜녀.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혁이의 말투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으니까요. 글에는 제가 식당 장부를 조작해서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늙은 시아버지를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댓글이 이미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다신 안 간다. 노인 학대 아닌가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불매합니다. 주변에도 다 알릴게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향후의 밴드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유 횟수가 이미 200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것도요. 매니저가 유튜브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레카 유튜버의 채널이었습니다. 썸네일에 얼굴을 가린 젊은 여자가 울고 있는 사진이 박혀 있었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꽃뱀이 아닙니다. 식당 여사장에게 협박당하는 피해자의 눈물 고백.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를 씌웠지만 목소리와 말투를 알아보는 데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수빈이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연애를 했을 뿐인데 그 여자가 저를 꽃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유튜버가 수빈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는 겁니다. 조회수가 이미 15만을 찍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저를 향한 욕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식당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였습니다. 거기 사장이 시아버지 내쫓은 그 여자 맞죠? 예약 취소할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이 만든 음식은 못 먹겠어요. 하루에 예약 취소가 20건이 넘었습니다. 배달앱에는 별점 1점짜리 리뷰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페륜녀 식당 불매라고 써놓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식당 앞에 사람 대여섯 명이 몰려왔습니다.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며 입구를 막았습니다. 페륜 식당 폐업하라. 노인 학대범은 장사하지 마라.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저를 믿고 찾아주시던 어르신 단골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장님, 나도 그 글 읽었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들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도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 서서 쌓아 올린 것들이 거짓글 몇 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재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짓은 무슨 짓?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내 통장 묻고 회사 말아먹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재혁이가 공중전화 수화기를 바꿔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소 취하하고 통장 풀어. 그리고 합의금으로 10억 보내. 그러면 글 다 내리고 유튜브 영상도 삭제할게. 10억이라고요? 못 내겠으면 평생 페륜녀로 살아. 인터넷에 내 이름 석자 박아놓을 테니까 뼈가 가루가 되도록 후회하게 해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밤새 뒤척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였습니다. 10억을 줘도 20억을 줘도 저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번 굴복하면 평생 물고 늘어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김도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선배는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선배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말을 전부 다 까발려야겠어요. 한 점도 남기지 않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선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 이번에는 끝을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재혁이가 지역상공회의소 대관실을 빌려 채권단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이 선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재혁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과 물건값을 떼인 거래처 사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사정할 작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선배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거기가 무대야. 거기서 끝내자.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진 증거를 그 자리에서 전부 틀어. 채권자들 눈앞에서 남편이 빼돌린 돈, 그 여자와의 관계, 시댁에서 당한 일, 다 보여주는 거야. 제가 직접 가야 하는 거죠. 같이 가.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오피스텔 옷장을 열어 감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블라우스의 주름을 손으로 쭉쭉 펴고 구두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USB 하나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모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회 당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대관실 안에는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거래처 사장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사채업자들,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찾아온 전 직원 몇 명까지. 대관실 앞쪽에는 단상과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 대형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양복은 다림질이 되어 있었지만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눈에 띄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혁이가 눈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 전 아내가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서 생긴 일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재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석 달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혁이가 허리를 90도로 꺾어 절을 했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거래처 사장 한 명이 팔짱을 풀며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아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글쎄, 인터넷에 그런 글이 돌긴 하던데. 객석의 분위기가 살짝 누그러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대관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대관실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감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제가 먼저 들어섰고 바로 뒤에 김도연 선배가 양복 재킷에 단추를 잠그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선배 뒤로 체격이 좋은 경호원 2명이 문 양쪽에 섰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뒷문으로 쏠렸습니다. 단상 위에 재혁이가 저를 발견하고 마이크를 쥔 손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재혁이가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선배가 긴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재혁이의 앞을 막았습니다.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채권자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방금 이 사장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증거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선배가 재혁이의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재혁이가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 버텼지만 선배가 재혁이의 손목을 한번 비틀자 마이크가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마. 이건 내 설명회야. 재혁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이미 단상 옆에 프로젝터 연결 단자에 USB를 꽂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재혁이의 회사 통장에서 수빈이의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날짜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선배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이 회사 돈을 내 연녀의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에 수십 차례 보냈습니다. 총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아내가 빼돌린 겁니까?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의 모텔 주차장이었습니다. 재혁이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고 조수석에서 수빈이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이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 복도 CCTV였습니다. 재혁이가 수빈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객실 문을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과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회사 돈으로 간 거잖아. 우리 물건값 떼먹고 저 짓거리를 한 거야? 재혁이가 프로젝터 앞으로 달려들어 USB를 빼려 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재혁이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었습니다. 재혁이가 바닥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지더니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시댁 아파트 거실에 설치해 두었던 홈캠의 녹화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그날 밤의 녹음이었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대관실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꺼져. 당장 이 집에서 꺼지란 말이야. 네 같은 년이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게 수치야. 이어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옳게 짐 싸. 아니, 짐도 필요 없어. 그냥 맨몸으로 나가. 여기 옳게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옷가지가 담긴 가방이 현관 바닥에 던져지던 소리였습니다. 대관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선배가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채권자 여러분, 이 사장은 아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빼돌린 사람은 이 사장 본인이고 그 돈은 내연녀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사장과 내연녀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선배가 서류 가방에서 고소장 접수증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사채업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나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우리한테 울면서 빌어놓고 그 돈으로 여자랑 놀아난 거야. 사채업자가 재혁이의 양복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거래처 사장 2명이 뒤따라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이 재혁이의 양복 재킷을 잡아당기자 단추가 뜯겨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혁이가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재혁이의 비명이 대관실에 울렸지만 분노한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혔습니다. 선배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자. 여기서 더 볼 건 없어.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바닥에 나동그라진 재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양복이 찢기고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채권자들의 발에 밟히며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저는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리고 선배와 나란히 대관실 뒷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고함 소리, 재혁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설명회장에서 빠져나온 채권자 서넛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혁이와 수빈이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죠. 출동한 경찰은 대관실 바닥에 넘어진 의자들 사이에서 양복이 반쯤 찢긴 채 주저앉아 있던 재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재혁이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수빈이 역시 같은 날 밤
자취방에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치장 철창 안에 나란히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선배의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선배의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설명회장에 있던 채권자들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재혁이가 단상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다가 스크린에 횡령 내역이 뜨자 얼굴이 하얘지는 장면 모텔 영상이 재생될 때 프로젝터 앞으로 달려들다가 경호원에게 밀려나는 장면 채권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며 바닥에서 울부짖는 장면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내 돈으로 사장 행세하다 채권단 앞에서 쪽박찬 남편 실시간 폭로 현장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의 바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 그 식당 여사장 욕한 거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남편이랑 내연녀가 여론 조작한 거였네. 소름 끼친다. 식당 여사장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맘카페에서도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패륜녀라고 몰아세우던 글에 달리는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 작성자가 남편 본인이었네요. 신고합니다. 가짜 뉴스에 낚여서 불매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레카 유튜버의 채널에도 항해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이의 거짓 인터뷰 영상 아래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증도 안 하고 가짜 피해자 인터뷰를 올려 너도 공범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해라. 선배는 이미 그 유튜버를 상대로 거짓 내용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장이 접수되자 유튜버는 수빈이의 인터뷰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 전체를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식당 앞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영업을 방해하던 시위꾼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화환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파이팅! 리본에 적힌 글귀를 읽으며 저는 한참 동안 화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꽉 찼습니다. 내일도요. 모레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칼을 잡고 다시 불을 켜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선배는 미뤄두었던 시댁 아파트 건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명도 소송 승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시아버지와 민정이를 내보내라는 법원의 결정이었죠.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 법원 집행관 2명이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아버지가 러닝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뭐요, 당신들은? 법원 집행관입니다. 명도 판결에 따라 오늘 퇴거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뒤에서 민정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누구야 이 사람들? 법원에서 나왔대. 나가라는 거야. 이 집에서. 뭐라고? 안 나가. 우리가 왜 나가야 하는데? 여기 우리 집이잖아. 민정이가 현관문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분이 소송을 제기하셨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민정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벽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쫓겨나는 거야. 2시간 뒤
시아버지와 민정이는 캐리어 2개와 비닐봉지 몇 개를 끌고 아파트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정이가 빈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재개발 구역의 낡은 빌라 지하였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에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하나가 반지하 높이에서 겨우 빛을 들였습니다. 민정이가 캐리어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곰팡이 핀 벽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올케한테 잘했으면 이 꼴이 됐겠어요? 뭐, 내 탓이라고? 내 오빠가 바람을 피운 게 내 탓이냐? 아버지도 올케한테 나가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나가라고 짐을 던졌잖아요. 너도 똑같이 했으면서 지금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울 거야. 좁은 지하방에서 두 사람의 고함이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혁이의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배가 준비한 증거들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횡령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모텔 영상, 차용증. 재혁이의 변호사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혁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혁이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빈이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횡령 돈을 함께 나눠 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제가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수빈이에게 남은 것은 평생 갚아야 할 빚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는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정문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쪽 통로에서 수갑을 찬 재혁이가 호송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걸어 나왔습니다. 재혁이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재혁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 제가 번 돈으로 사장 행세를 하며 저를 식당 냄새나 풍기는 아줌마라고 모욕했던 사람, 시어머니 제삿날 이혼 서류를 내 앞치마 위에 던졌던 사람.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재혁이에게는 충분히 전해졌을 겁니다. 재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호송 직원이 재혁이의 어깨를 밀어 호송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호송차가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 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호송차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정장 재킷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고쳐 쥐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본점의 성공을 바탕으로 2호점, 3호점을 연달아 열었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세워 가맹점 문의가 줄을 잇는 지역 최고의 외식업체로 키워냈습니다. 재혁이가 사무실로 쓰던 낡은 상가 건물은 철거했습니다. 포크레인이 건물 외벽을 허물어뜨리던 날 저는 공사 현장 앞에 서서 콘크리트 조각이 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 이름을 내건 5층짜리 신축 사옥이 올라갔습니다. 1층은 프랜차이즈 본점 플래그십 매장, 2층부터 4층까지는 본사 사무실, 5층에는 루프탑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신사옥 오픈식 당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거울 앞에서 맞춤 정장의 옷깃을 세웠습니다. 진한 감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허리를 잡아주는 슬랙스. 거울 속에 저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댁 부엌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 사옥 앞 도로에는 축하 화환이 양쪽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식당의 오랜 단골 어르신들, 구청 관계자까지 200명 가까운 축하객이 사옥 앞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옥 정문 앞에 설치된 테이프 커팅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금색 가위를 들어 올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가위날이 빨간 테이프를 끊는 순간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축하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축하객들 사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도연 선배였습니다. 감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선배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축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광장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사옥 1층 로비에서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뒤에서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선배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서 샴페인 병, 목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선배님?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는 있어야지. 루프탑에 올라가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가 루프탑 테라스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해가 도심 건물들 사이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나란히 서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샴페인 병에 코르크를 뽑았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솟아올랐습니다. 준비해온 잔 2개의 샴페인을 따르고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신 샴페인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 안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선배가 잔을 난간 위에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날카롭고 차분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채권단 설명회에서, 전화기 너머로 늘 단단하기만 했던 선배의 눈이 처음 보는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남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가 난간에 기댄 팔을 거두고 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새벽 5시에 전화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그때 내가 마음먹었어. 이 사람이 다시는 떨지 않게 해야겠다고. 선배님, 법률 파트너로 옆에 있는 건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다른 자리에서 옆에 있고 싶어. 평생. 선배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시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잔 안의 기포가 가느다란 줄기를 그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저였다면 겁이 났을 겁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선배는 제가 두려움에 떨던 새벽에도, 거짓 소문에 무너질 뻔했던 밤에도, 법원 계단에서 호성차를 바라보던 오후에도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난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배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 선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선배님. 선배의 손이 제 손을 꽉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서서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지고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저 아래 사옥 1층의 플래그십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내일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 제 이름이 붙은 건물, 제 손으로 일궈낸 모든 것이
저 불빛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배의 인맥을 통해 간간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혁이는 교도소에서 면회를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정이는 지하 단칸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며 매일 서로를 탓하고 고성을 지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빈이는 빚에 쫓겨 어디론가 야반도주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한때는 그 이름들만 떠올려도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녁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에 양복 재킷을 벗어 걸쳐 주었습니다. 저는 재킷깃을 여미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심의 공기가 차갑고 시원하게 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부엌에 갇혀 살던 바보 같은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냄새난다는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던 여자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루프탑에 서 있는 사람은 제 힘으로 일어선 사업가이자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선배의 손을 잡은 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 서서 땀을 흘리고 번 돈을 남편 회사에 쏟아붓고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삼키면서도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제사상 위에 던져진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가족은 처음부터 저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거리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도장을 찍었고 매달리는 대신 돈줄을 끊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과 바보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참고만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나를 태우지 마세요. 그 불꽃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